원. 낙찰됐습니다. 크리스티 경매장의 활기찬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사이로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다. 경매사의 망치가 내려치는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한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비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조롱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다. 65억이라고? 그저 평범한 하얀 항아리 하나에. 세상에, 참 쉽게 돈 버는 방법이군. 그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떴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보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둥글고 하얀, 그저 평범해 보이는 항아리. 그에게는 어린아이가 빚은 서툰 도자기 같아 보일 뿐이었다. 어떻게 이 완벽하지 않은 형태, 이 굴곡진 선, 이 단순한 백색이 수십억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눈에는 그저 우스운 일이었다. 그는 경매장을 나서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하얀 항아리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과연 이 남자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해밀턴입니다. 뉴욕에서 30년 가까이 미술품 경매사로 일해온 사람이죠. 제 인생은 항상 정교하게 계산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고급 슈트를 입고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최고급 미술품을 다루는 일. 그게 제 일상이었죠. 제가 항상 믿어왔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진정한 미술, 진정한 가치는 오직 서양에서만 나온다는 것. 르네상스의 깊이, 인상파의 감성, 현대 미술의 혁신. 그것들이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특히 저는 유럽 미술에 관한 한 전문가로 인정받았고 그 덕에 뉴욕의 상류층과 어울리며 부와 명예를 쌓아왔죠. 반면 아시아 미술은 솔직히 말해 저는 그것을 이해하기 쉬운 미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하고 깊이가 없고 서양의 복잡한 기법이나 철학적 깊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건 제 교육 배경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는 동안 우리는 항상 서양 미술의 우월성에 대해 배웠으니까요. 동양 미술은 장식적일 뿐이야. 그들은 진정한 원근법이나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조차 없었어. 제 교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죠.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미술품이 경매에 나올 때면 저는 내심 이건 그냥 부자들의 취미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보다는 희소성 때문에 비싸게 팔리는 거라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그 다랑알이라는 것이 65억 원 약 500만 달러에 팔렸을 때 저는 그저 비웃었습니다. 완벽하게 대칭도 아니고 표면도 매끄럽지 않은 하얀 항아리 하나가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가격에 팔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있다니. 그저 하얀 도자기 항아리에 500만 달러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매자는 분명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곧 깨닫게 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맨해튼의 제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스카치 한 잔을 마시며 자축했죠. 다음 주에 있을 모네의 작품 경매를 생각하면서요. 그거야말로 진짜 미술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 하얀 다랑아리를 비웃었던 그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건명성, 자존심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믿기 힘든 사실은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하얀 항아리가 결국 저를 어둠에서 구해낼 빛이 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둥글고 완벽하지 않은 형태가 제 산산조각난 인생을
다시 이어붙일 유일한 희망이 될 거라는 것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저 무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종종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저에게 그 순간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얀 다랑아리가 경매에 붙여졌던 그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가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날 말입니다. 저에게 그날은 2023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그 다랑아리를 본 지 정확히 3주 후였죠. 리처드 해밀턴,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미술품 사기 방조 및 공모 혐의로요. 뉴욕 경찰이 제 사무실로 들이닥쳤을 때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수갑이 제 손목을 조였을 때 그게 현실임을 깨달았죠. 저는 경매장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업자 마이클 슈나이더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위조 미술품을 정품으로 둔갑시켜 경매에 붙이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그 일에 끌어들였죠. 물론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완전히 무지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네요. 몇몇 작품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증명서가 미심쩍었고 출처도 불분명했죠.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커미션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것이 제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참혹했죠. 해밀턴은 위조된 모네 작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약 12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모든 증거는 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저에게 뒤집어 씌웠고 그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저는 재판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매사 자격은 박탈되었고 뉴욕의 모든 갤러리와 미술관이 저를 거부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커리어, 인맥, 평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리처드 해밀턴? 아, 그 사기꾼 말이군요. 그와는 어떤 관계도 원치 않습니다. 한때 저를 친구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를 미술계의 사기꾼이라 불렀고 제 과거의 모든 거래가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배신, 법정 싸움, 사회적 매장. 이 모든 것이 저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집은 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팔아야 했습니다. 맨해튼의 펜트하우스에서 브루클린의 허름한 아파트로 옮겨야 했죠.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 두 아이들은 저를 보려 하지 않았고요.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채로. 한 잔만 더 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제 나날은 술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밤 제 자신을 잊기 위해 위스키 한 병을 비우곤 했죠. 우울증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왜 아직 살아있는가라는 생각부터 들었고 밤이 되면 내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잠들었습니다. 한때는 모네, 피카소, 반 고흐의 작품을 다루던 손으로 이제는 빈 위스키 병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고 저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트 빌리지의 허름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차가운 밤이었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비틀거리며 걷고 또 걸었죠. 그때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빛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달빛처럼 고요하고 따뜻한 그 빛을요. 여기가 어디지? 비에 젖은 채 제 앞에 나타난 것은 작은 도예 공방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한 동양인 남성이 물레를 돌리며 흙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고 그의 앞에는 하얀 점토가 서서히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형태는 제가 경매장에서 보았던 그 다랑아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에 이끌리듯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쩌면 술 기운이었을 수도 아니면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처럼 저를 인도한 그 작은 공방이 결국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를 맞이한 것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요했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런 날씨에 밖에 있으면 병 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방 안은 따뜻했고 흙냄새와 뭔가 허브 같은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호입니다. 당신은요? 리처드. 리처드 해밀턴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제 이름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미술계의 소문을 모르는 모양이었죠. 그는 저에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향긋한 녹차였습니다. 마시세요. 몸이 따뜻해질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김진호의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제게 그는 택시를 불러주는 대신 공방 안쪽에 마련된 작은 침대를 내어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 그것도 술에 취한 남자를 그렇게 대하는 그의 모습이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두통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김진호는 이미 물레 앞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었죠.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하세요. 그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이었습니다. 서양식 아침을 평생 먹어온 저에게는 낯선 식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박한 한 끼가 몸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봐야. 가실 곳이 있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야 할 곳,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으며 가족은 저를 버렸습니다. 김진호는 제 침묵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 조수가 지난주에 그만뒀거든요. 당장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한국인 도예가의 조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술을 마시지 않고 하루를 보낼 핑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공방은 저에게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첫 몇 주 동안 저는 흙을 나르고 물레를 청소하고 가마에 불을 지피는 단순한 일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일을 하면서도 내심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술이라고. 그저 흙을 빚어 항아리를 만드는 것이 피카소나 모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야. 그러나 하루하루 김진호의 작업을 지켜보며 제 생각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랑아리를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흙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단순한 형태 속에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항상 완벽한 구형으로 만들지 않나요? 기술적으로 가능할 텐데요. 제가 물었을 때 김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함이란 무엇인가요, 리처드 씨?
자연에서 완벽하게 대칭인 것을 본 적 있습니까? 나무, 산, 강. 모두 비대칭이지만 아름답죠. 다랑아리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찾는 예술입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양 미술에서는 항상 완벽한 비율, 완벽한 대칭, 완벽한 기술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호는 그 불완전함을 오히려 미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랑아리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개의 반구를 따로 만들어 붙이는 과정이 마치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분리된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흔적과 굴곡이 오히려 작품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조각이 하나가 되는 과정, 그 사이에서 생기는 균열과 굴곡.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우리도 여러 경험과 관계가 모여 한 사람이 되지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와 균열이 우리를 만듭니다. 김진호의 말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완벽함에 집착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경력, 완벽한 평판, 완벽한 인생. 그 모든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김진호는 저에게 물레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렸고 흙은 제 뜻대로 형태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진호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가르쳤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흙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당신이 초조하면 흙도 불안정해집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3달이 지나자 저는 작은 사발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제가 만든 첫 번째 도자기였습니다. 김진호는 그것을 가마에 넣고 구워주었고 며칠 후 제 손으로 직접 만든 백자 사발을 건네받았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가요? 당신이 만든 첫 번째 백자입니다. 그것은 울퉁불퉁했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색도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사발에서 저는 이상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인생처럼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었군요. 무슨 느낌이요? 창조의 기쁨이요. 제가 평생 다루던 미술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 지금에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김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랑아리를 만들어 볼 준비가 되었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랑아리. 제가 한때 경멸했던 그 하얀 항아리가 이제는 제 앞에 놓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해 저는 서서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진호의 공방은 이제 제 집이나 다름없었고 흙을 다루는 일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알코올에 절어있던 제 몸은 점차 회복되었고 떨리던 손은 이제 정교한 작업도 가능할 만큼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부와 명예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제가 결코 알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김진호가 특별한 전시회에 초대받은 날이었습니다.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유명 갤러리에서 열리는 현대 도예의 혁신이라는 주제의 전시회였죠. 저는 김진호의 조수로서 그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씨, 이 전시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 작품을 뉴욕의 주요 컬렉터들에게 소개할 기회니까요. 김진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3개의 다랑아리를 준비했고 그중 하나는 제가 함께 작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뉴욕의 미술계. 제가 파멸했던 곳이자 이제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김진호를 위해 그리고 그의 작품을 위해 저는 용기를 내어 그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전시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속했던 세계였지만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김진호의 작품은 갤러리의 중앙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세 개의 다랑아리가 스포트라이트 아래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것 봐. 이 다랑아리는 정말 특별해. 빛의 반사 방식이 독특하지 않아?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김진호의 작품 앞에서 동료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김 씨의 작품은 전통적인 기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하고 있어요. 이건 예술의 진정한 혁신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이 갤러리의 한 구석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김. 그는 뉴욕의 유명한 한국계 사업가이자 미술 컬렉터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그 다랑아리를 65억 원에 낙찰받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비웃었던 그 바보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저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놀라움이 그리고 곧이어 차가운 저기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곧장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리처드 해밀턴.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군요.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냉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오랜만입니다. 저는 간신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옆에 선 김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의 작품은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이 다랑아리는 정말 아름답군요.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리처드 씨도 이 작품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진호의 말에 데이비드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리처드가 한국 도예에 관심이 있다니 놀랍네요. 전에는 그가 아시아 미술을 단순하고 깊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의 말은 독이 묻은 화살처럼 저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제 과거의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김진호 앞에서 들추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씨. 제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요.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비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갑자기 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5년 전 당신이 내 가족의 소장품을 평가했을 때 그때 당신은 우리가 가진 18세기 조선 백자를 가치 없는 복제품이라고 평가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헐값에 팔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백자는 진품이었고 당신의 친구인 마이클이 그것을 사들였더군요.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아니, 적어도 의도적으로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시아 미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또 마이클을 너무 신뢰했었습니다. 만약 마이클이 그 백자를 탐냈다면 그는 충분히 저를 조종해 그런 평가를 내리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씨,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요? 당신 사과로 우리 가족이 잃은 문화유산이 돌아올까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호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그 백자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갑오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빼앗았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데이비드 씨, 저는 그만.
당신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이번 주 내로 모든 미디어에 당신의 정체를 폭로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시아 문화유산을 조직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착취했는지 모두에게 알리겠어요. 그는 차갑게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갤러리에 남겨진 저와 김진호는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리처드 씨,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김진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새롭게 찾은 평화, 제가 마침내 얻은 작은 행복이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진호 씨. 정말로요. 김진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과거가 있습니다, 리처드 씨.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의 당신을 믿습니다. 그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기만했던 문화의 사람이 지금 저를 믿어준다니. 그것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위협은 현실이었고 저는 이제 또 다른 폭풍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과거와 맞서고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김진호와 다랑아리에게서 배운 교훈이니까요. 갤러리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확인하며 데이비드가 자신의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불안했습니다. 마치 머리 위에 칼이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리처드 씨, 이것 좀 보세요. 어느 아침, 김진호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뉴욕타임즈였고 문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문화 서양의 시선으로 왜곡된 동양 미술의 가치 마이너스 데이비드 김 인터뷰. 기사는 데이비드가 어떻게 서양 미술계가 아시아 미술을 체계적으로 평가절하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아시아 문화재가 어떻게 헐값에 팔리거나 무시되었는지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양 미술계의 권위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일반화되어 있었죠. 그가 당신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군요. 김진호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데이비드는 저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김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갤러리에서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김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공방을 둘러보더니 작업대 위에 놓인 제가 작업 중인 다랑아리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만드는 다랑아리인가요, 해밀턴 씨? 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천천히 그것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저를 신문에 실명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당신이 변했다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갤러리에서 당신을 봤을 때 저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들더군요. 어떻게 그 교만했던 리처드 해밀턴이 한국 도예가의 조수가 되었을까? 정말로 당신은 변한 것일까?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김 선생님과 함께 일했다는 것, 당신이 술을 끊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진심으로 다랑아리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한때 비웃었던 바로 그 미술 형식을,
지금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배우고 있다니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때였습니다. 데이비드 씨, 저는 변했습니다. 제가 한때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양 미술만이 가치 있다고 믿었던 제 편협한 시각이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이해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계속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제가 한때 무시했던 문화의 아름다움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김진호를 향해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정말 변한 것입니까? 김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흙과 같습니다. 데이비드 씨. 처음에는 딱딱하고 형태가 없지만 물을 만나고 정성으로 다듬으면 아름다운 형태를 갖게 됩니다. 리처드 씨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그의 작품에서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데이비드는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우리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동서양 미술의 대화라는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제가 주최하는 행사인데 김 선생님의 다랑아리도 초대받았습니다. 김진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밀턴 씨, 당신도 작품을 출품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만든 다랑아리를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저에게 전시 기회를 주다니요? 하지만 저는 아직 초보자입니다. 제 작품은 전시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람객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문화 간의 대화입니다. 서양인의 눈으로 본 동양 미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이해. 당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진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리처드 씨. 당신의 여정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기회예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 교만했던 시절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그 속에 작은 존중의 빛도 보였습니다. 전시회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때까지 작품을 완성해 주세요. 그가 떠난 후 김진호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다랑아리를 완성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밤을 새워서라도 완성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거의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담아 다랑아리를 빚었습니다. 2개의 반구를 만들고 그것을 이어붙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균열과 굴곡. 그것은 마치 제 인생의 여정을 담는 것 같았습니다. 균열은 제가 겪은 상처와 실패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은 제가 찾은 새로운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가마에서 구워낸 다랑아리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순백의 표면은 은은한 광택을 내고 있었고 약간 기울어진 형태와 미세한 균열은 오히려 그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리처드 씨. 김진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제 작품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영혼의 여정이었습니다. 전시회 당일, 저는 김진호와 함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과거와의 대면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술관 입구에서 데이비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작은 기대감도 보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해밀턴 씨? 오늘은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르는 날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특별 전시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명 인사들, 미술 평론가들, 컬렉터들이 모여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동서양 미술의 대화라는 주제에 걸맞게 서양과 동양의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는 김진호의 다랑아리 3점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제 작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사람들이 제 작품 앞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나요? 데이비드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네, 매우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이 아닌데도 지금이 가장 긴장됩니다. 이해합니다. 당신에게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니까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제 작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다랑아리.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저 표면적인 모방에 불과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은요? 데이비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작품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다랑아리인데도 그 안에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어요. 특히 그 균열의 처리 방식이 마치 상처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랑아리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 제 인생의 균열과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이 저를 만든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데이비드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다가 문득 누군가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저 사람 아십니까?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빌 게이츠. 그는 데이비드의 손짓에 응하며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이 말한 특별한 전시가 이것이었군요. 빌 게이츠는 먼저 데이비드와 악수를 나누고 이어서 김진호와 저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다랑아리들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그는 제 작품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작품에 끌립니다. 이 균열의 패턴이 매우 독특하군요.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빌 게이츠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제 작품에 관심을 보이다니. 이 작품은 리처드 해밀턴이 만든 것입니다. 데이비드가 소개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해밀턴 씨, 당신이 이 다랑아리를 만들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신은 경매사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이죠. 빌 게이츠는 미소 지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이 작품에 담긴 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혹시 이 다랑아리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빌 게이츠가 제 작품을 사고 싶다고요? 데이비드와 김진호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게이츠 씨. 큰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중에 의논하죠.
그리고 해밀턴 씨,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다랑아리가 빌 게이츠의 컬렉션에 들어가다니. 빌 게이츠가 떠난 후 데이비드는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해밀턴 씨. 당신은 진정으로 변화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제 저기는 사라지고 존중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는 게 어떨까요?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리처드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데이비드. 당신 가족의 유산에 대해.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미래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군요, 리처드. 김진호가 미소를 지으며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이 화해하니 정말 다행이군요. 이것이 바로 다랑아리의 힘입니다. 분리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우리 셋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과거의 적이 새로운 동맹이 되고, 제가 한때 경멸했던 문화가 저의 새로운 열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다랑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전시회 이후 제 다랑아리와 제 이야기는 미술계에 작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서양 경매사에서 한국 도예가로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즈 기사가 실렸고, 이어서 여러 매체에서 저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빌 게이츠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 다랑아리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가 꿈꾸던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리처드, 당신의 이야기는 문화적 이해와 존중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달빛 아카데미입니다. 뉴욕 소호 지역에 문을 연 이 작은 도예 학교는 동양의 전통 도예술을 서양에 소개하는 교육센터가 되었습니다. 김진호는 수석 강사가 되어 한국에서 온 젊은 도예가들과 함께 가르치기 시작했고, 저는 학교의 이사로서 서양과 동양 문화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이 학교가 단순한 도예 교육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개교식 날, 저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데이비드 김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리처드,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당신과 제가 함께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될 줄은요. 데이비드는 그의 재단을 통해 한국의 젊은 도예가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함께 세계 각지의 미술관과 갤러리에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데이비드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목재 상자였고, 그 안에는 하나의 도자기 조각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증조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백자의 일부입니다. 마이클에게 팔린 후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계속 추적했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저는 그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깨진 백자의 한 부분이었고 희미한 청색 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리처드. 우리의 우정과 화해의 상징으로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이것은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조각을 달빛 아카데미의 중앙홀에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어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만든 다랑아리를 함께 놓았습니다. 깨진 과거와 새롭게 창조된 현재가 나란히 놓인 모습은
저의 여정을 완벽하게 상징했습니다. 학교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호기심 많은 학생들로 시작했지만 곧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모두 동양의 미학에 매료되었고 다랑아리의 고요한 아름다움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방문한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해밀턴 선생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당신처럼 저도 서양 미술만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다랑아리를 만들면서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위안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변화를 다른 이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때 명예와 부 그리고 서구적 가치만을 추구했던 저는 이제 단순함과 불완전한 아름다움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마치 명상과도 같아서 제 영혼을 정화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다랑아리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철학입니다. 이제 저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상처와 균열이 있어도 가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만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다랑아리가 저에게 가르쳐준 삶의 지혜입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다랑아리는 항상 저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고요하게 빛나는 보름달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70대에 접어들었고 제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제가 사랑하는 다랑아리처럼요. 지금 저는 한국의 경주 외곽에 있는 작은 공방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하늘,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고즈넉한 사찰. 이곳은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보내기 위해 선택한 곳입니다. 선생님, 차 한 잔 드세요. 젊은 한국인 조수가 차를 건네줍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입니다. 그는 달빛 아카데미의 첫 번째 장학생이었고 지금은 제 가장 신뢰하는 제자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이제 뉴욕의 달빛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만 1년에 몇 달은 이곳 경주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고맙구나, 정우야. 향긋한 녹차 한 모금을 마시며 저는 제 앞에 놓인 다랑아리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제가 이곳 경주에서 만든 마지막 작품이 될 예정입니다. 3개월에 걸쳐 정성스럽게 빚어온 이 다랑아리는 제 인생의 모든 경험과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완성되겠군요. 정우가 말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일 이 다랑아리는 가마에 들어가 일주일간의 불 세례를 받고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달빛 아카데미는 이제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에 분원을 두고 있으며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국 도예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와 저는 함께 동서양 문화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예술가들이 서로의 전통을 배우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일은 5년 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한국 도자기 특별관을 개관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제가 처음 경매장에서 보았던 그 다랑아리도 전시되어 있으며 제가 만든 몇 점의 작품도 연구 소장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정우의 말에 저는 시계를 봅니다. 곧 저녁이 될 시간입니다. 그래, 김 회장이 오신다고 했지. 데이비드 김은 이제 한국의 국제적 기업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1년에 한 번은 꼭 저를 찾아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데이비드와 저, 그리고 김진호가 함께 모이는 날이니까요. 김진호 선생님은 이제 80대 중반의 고령이지만 여전히 정신은 맑으시고 가끔 도예 작업을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경주 인근의 요양원에 계시는데 오늘 데이비드가 그분을 모시고 올 예정입니다. 마치 운명의 원이 완성되는 것 같군요. 저는 중얼거립니다. 15년 전 제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를 구해준 두 사람과 다시 만나 이제는 제 인생의 황혼기에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 그것은 마치 완벽한 이야기의 결말 같았습니다. 차 한 잔을 더 마시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보름달입니다. 둥글고 완전한, 그러나 자세히 보면 수많은 굴곡과 그림자가 있는 달. 그 모습이 마치 제 인생과도 같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데이비드가 김진호 선생님을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 앞으로 나갑니다. 리처드. 데이비드가 반갑게 부릅니다. 그의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김진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습니다. 진호 선생님, 데이비드, 어서 오세요. 우리는 따뜻한 포옹을 나눕니다. 이것이 삶의 진정한 부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친구들과의 만남, 국적과 문화를 초월한 유대감,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의 소중함. 자, 이제 우리의 마지막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데이비드가 말합니다. 마지막 프로젝트. 네, 우리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선생님의 지도 아래 우리 셋이 함께 만드는 다랑아리 시리즈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할 새로운 미학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 다랑아리들은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김진호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네, 선생님. 우리의 여정을 담은 다랑아리.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창밖의 보름달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둥근 빛이 마치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밤하늘의 달처럼 다랑아리는 저에게 어둠 속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은 영원히 저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느낀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